이제 그만 이 나라에서 물러나라! 쉽게 내어줄 것 같으냐? 헌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고 보는 게는가? 한반도 중부에 자리 잡은 개경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나들고 송나라 사신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으며 세계 각지의 문물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이 개경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고려였는데요. 고려는 무려 474년간 한반도를 다스리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고려는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를 맞이해야 했죠. 고려라는 나라 이름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부르는 영어 명칭 코리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누비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코레아라고 부르면서 이 이름이 서양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만큼 고려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왕조는 혼란의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건국 초기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강력한 지방 호족들을 통제해야 했고 북방의 거란이라는 강적과 맞서 싸워야 했죠. 왕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려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몽골이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완전히 복속되거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약 30년간의 항쟁 끝에 비록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지만 독립국의 지위를 끝까지 유지했죠.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이 고려 왕조 474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조 왕건이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했는지, 광종은 왜 피해 숙청을 단행했는지, 무신 정권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결국 고려는 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말이죠. 이 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918년 궁예의 폭정에 시달리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인물이 바로 왕건이었죠. 왕건은 송악 지역의 호족 출신으로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포용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는데 이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조 왕건에게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이었고 둘째는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죠. 그는 북진 정책을 펼쳐 청천강에서 여흥에 이르는 지역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영토의 일부를 되찾은 것으로 고려가 단순히 후삼국을 통일한 왕조가 아니라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과제는 민심을 통합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후백제, 신라, 후고구려로 나뉘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각 지역의 호족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기보다는 포용하는 정책을 택했죠. 불교를 국교로 삼아 종교적 통합을 이뤘고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왕건에게는 왕비가 29명이나 있었고 아들만 25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왕건은 사성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공을 세운 호족들에게 왕의 성인, 왕실을 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호족들을 왕실의 일원으로 만들어 충성심을 높이려 했죠. 긴 제도도 시행했는데 이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 개경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왕건은 회유와 통제를 적절히 활용하며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936년 마침내 왕건은 후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신라 경순왕이 스스로 항복했고 후백제의 견훤도 아들에게 배신당한 뒤 왕건에게 귀순했죠. 이로써 한반도는 외세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자력으로 통일을 이룬 최초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이 이룬 통일은 단순히 영토를 병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백제와 신라의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했으며 항복한 왕족들에게도 관직과 토지를 주며 포용했죠. 943년 죽음을 앞둔 왕건은 아들들을 불러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이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교훈이었는데 불교를 숭상하라,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 왕위 계승은 적장자를 우선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차령 이남의 백성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조항이었는데 이는 후백제 지역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었죠. 이 조항은 후대의 지역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건이 죽고 장남 해종이 즉위했지만 그의 통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건이 29명의 왕비에게서 낳은 수많은 왕자들 사이에서 왕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해종은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매일 밤 처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해종은 재위 2년 만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종의 뒤를 이은 것은 동생 왕요, 즉 정종이었습니다. 정종은 즉위 초기부터 형 해종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제거하며 피해 숙청을 벌였죠.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호족 세력들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종 역시 재위 4년 만에 병으로 죽었고 그의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949년에 즉위한 광종은 고려 역사상 가장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에게는 피해 군주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는 그가 수많은 호족과 공신들을 숙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종은 즉위 초기 7년간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며 개혁의 토대를 차근차근 마련했죠. 광종이 가장 먼저 단행한 개혁은 956년의 노비 안검법이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양민으로 해방시켜주는 제도였죠. 이 법이 시행되자 수많은 노비들이 자유를 되찾았는데 이는 곧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노비들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사병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노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호족들의 군사력이 약화된다는 뜻이었죠. 958년에는 과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인물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고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도 개혁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제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학문적 능력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죠. 이는 무신 출신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과거제를 통해 새로운 관료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호족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광종은 또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송나라를 섬기는 신하국의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적으로는 황제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죠. 그는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개경을 황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려가 단순한 지방 왕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국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광종은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죠. 그의 동북 형제와 공신들이 줄줄이 숙청당했고 심지어 사소한 의심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광종은 피해 군주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광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지만 그는 재위 5년 만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981년에는 성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고려를 유교적 통치 체제로 전환시킨 왕이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방법을 글로 올리라고 명했고 그중 최승로가 올린 무 28조가 채택되었죠.
시무 28조는 고려의 정치 제도를 정비하는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12목을 설치해 지방 행정 체계를 정비했으며 국자감을 설립해 인재를 양성했죠. 성종 시대를 거치면서 고려는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교는 여전히 백성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지만 통치 이념으로는 유교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993년 고려는 건국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이었죠. 거란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발해를 멸망시켰고 송나라와도 대등하게 맞서는 강대국이었죠. 거란의 소손령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고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서희라는 외교관이 등장했습니다. 서희는 거란 장군 소손령을 만나 담판을 벌였는데 이 담판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적 승리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서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 고려와 거람 사이에 여진족이 버티고 있어서 교류를 할 수 없다. 만약 거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면 우리는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겠다. 이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거란은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서희는 오히려 그 책임을 거란에게 돌린 것이죠. 소손령은 서희의 논리에 설득당했고 결국 전쟁 없이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란이 약속대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고려에게 넘겨줬다는 점입니다. 고려는 이 땅에 6개의 성을 쌓았고 이를 강동육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란과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10년 거란은 고려의 강조가 일으킨 정변을 빌미로 다시 침공했죠. 이번에는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고려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거란의 대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거란군은 개경까지 점령했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도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보급로가 너무 길어져서 식량이 부족했고 고려의 유격전에 시달렸죠. 게다가 고려군은 개경을 비우면서 모든 식량과 물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거란군은 결국 개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군은 후퇴하는 거란군을 계속 공격했고 거란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1018년 거란은 세 번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는데 이번에 고려는 강감찬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아 대승을 거뒀죠.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귀주 대첩입니다. 귀주 대첩에서 강감찬은 뛰어난 전술로 거란군을 완벽하게 격파했습니다. 그는 먼저 살수에 둑을 쌓아 물을 막아뒀다가 거라군이 강을 건널 때 둑을 터뜨렸습니다. 물에 휩쓸린 거란군이 혼란에 빠졌을 때 고려군이 총공격을 가했죠. 거란군 10만 명 중 살아서 돌아간 병사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대승으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고 고려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려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개경의 벽난도에는 송나라, 거란, 여진, 일본, 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죠.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를 코레아라고 불렀고 이 이름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에 전해지면서 오늘날 코리아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문화적으로도 찬란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불교 문화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8만 대장경과 같은 위대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졌죠. 청자 제작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은 하늘을 빚은 색이라고 불렸는데 중국에서도 고려 청자를 최고로 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2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려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벌 귀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특히 경원 이씨, 해주 최씨, 파평 윤씨 등 몇몇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죠.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죠. 그는 심지어 왕위를 빼앗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비록 나는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왕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135년에는 묘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묘청은 서경파의 지도자로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고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했죠. 그는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개경의 지기가 쇠했다고 주장하며 서경 천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묘청의 주장은 단순히 도읍을 옮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개경 귀족 세력에 맞서는 진보적 개혁 운동이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1170년 고려 역사를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신정변이었죠. 당시 의종은 문신과 환관들만을 총애하며 잔치와 유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신들은 항상 차별받고 무시당했죠. 의종의 놀이자리를 경호하던 무신 이소웅의 수염이 불에 타자 문신들은 그것을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정중부, 이이방 등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신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죠. 의종은 폐위되어 거제도로 유배되었고 그의 동생 명종이 새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권은 모두 무신들이 장악했습니다. 무신 정권 시대가 열렸지만 무신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정중부, 이이방, 경대승, 이이민이 차례로 권력을 잡았다가 살해당했죠. 이런 혼란은 최충헌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196년 최충헌이 이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 모든 정치적 결정을 독점했죠. 최충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조차 갈아치웠습니다. 명종, 신종, 희종, 강종을 거쳐 고종까지 5명의 왕이 최충헌의 시대를 거쳐갔습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 손자 최항, 증손자 최이로 이어지는 최씨 무신 정권은 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고려는 명목상으로만 왕조 국가였고 실질적으로는 최씨 가문의 독재 체제였죠. 1231년 고려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이었죠. 징기스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호라즘, 금나라, 서하 등 강대국들이 차례로 무너졌고 이제 몽골의 칼날이 고려를 향했습니다. 몽골의 침공은 표면적으로는 사신 피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225년 몽골 사신 일행이 귀국길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몽골은 이것이 고려의 소행이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몽골이 동아시아 전체를 정복하려는 야심의 일환이었습니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결사항전으로 맞섰습니다. 귀주성에서는 박서 장군이, 처인성에서는 승려 김윤후가 용감하게 싸웠죠. 특히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쏜 화살에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몽골군에게 큰 충격이었죠. 1232년 최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긴 것이죠. 강화도는 섬이라 몽골 기병이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조정과 무신 정권은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지냈지만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몽골군의 약탈과 사륙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몽골은 30년 가까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은 계속되었고 고려 국토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고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8만 대장경을 조성했죠.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5년에 걸쳐 만들어진 8만 대장경은 8만 여장의 경판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염원을 넘어서
고려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저항 의지를 담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1258년 최씨 무신 정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이가 김준과 유경 등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죠. 60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태자를 몽골에 보내 강화를 청했죠. 태자가 몽골에 도착했을 때 마침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가 황제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쿠빌라이를 지지했고 쿠빌라이가 승리하면서 고려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쿠빌라이는 고려의 풍속과 제도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나중에 고려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1259년 고종이 죽고 태자가 고려로 돌아와 원종이 되었습니다. 원종은 몽골, 이제는 원나라의 힘을 빌려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죠. 그는 1270년 마침내 개경으로 환도했고 무신 김준을 제거하며 무신 정권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군사 조직으로 최정예의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개경 환도와 원나라에 대한 굴종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여몽연합군에 맞서 싸웠지만 1273년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원종은 자신의 아들과 쿠빌라이의 딸을 혼인시키려 했고 1274년 마침내 태자가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 태자가 바로 충렬왕이죠. 이로써 고려는 원나라와 부마국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약 100년간의 원 간섭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는 원의 속국도 아니고 완전한 독립국도 아닌 애매한 지위가 되었죠. 고려왕의 호칭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바뀌었고 왕의 이름에는 충자가 붙게 되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원나라는 고려의 궁녀를 요구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원나라로 보내라는 것이었죠. 궁녀로 끌려간 여성들은 원황제의 궁녀가 되거나 귀족의 첩이 되었고 심지어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죠. 원나라는 일본 정벌을 시도하면서 고려의 전쟁 물자를 준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했지만 모두 태풍 때문에 실패했죠.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가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 고려 내부에서는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이 득세했습니다.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이들은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고 백성들을 수탈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이었는데 그는 궁녀로 갔다가 원황제의 후궁이 된 기황후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가 홍건적의 반란으로 급격히 약화되었고 명나라가 새롭게 등장했죠. 이때 고려에서는 공민왕이 즉위하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몽골식 변발과 복장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친원파의 대표인 기철을 숙청했죠. 또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원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습니다. 공민왕은 승려 출신 신돈을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신돈은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를 되찾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죠. 또한 성균관을 확대해 유학 교육을 강화했는데 여기서 배출된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심했고 신도는 결국 제거되었죠. 공민왕 자신도 1374년 환관에게 시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어린 우왕이 즉위했지만 실권은 권문세족과 무신들이 장악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이성계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죠.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명성을 얻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신진사 대부 중에서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죠. 이성계와 정도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됩니다. 1388년 명나라가 고려의 영토인 천령 이북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왕과 최영 장군은 요동 정벌을 결정했지만 이성계는 강력히 반대했죠.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고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도 불가하며 전국의 병력을 동원하면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고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풀어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출병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이성계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군이었죠. 위화도 회군은 한국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는 창왕을 세웠다가 다시 공양왕으로 갈아치웠죠. 이제 고려 조정은 완전히 이성계 일파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 세력은 새 왕조를 세우자고 주장했고 정몽주 같은 온건 세력은 고려를 유지하며 개혁하자고 했죠.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살해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시작하는 정몽주의 단심가는 그의 충절을 상징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정몽주가 죽자 더 이상 이성계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1392년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새 왕조를 열었죠. 그는 이듬해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918년 왕건이 세운 고려는 47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고려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수없이 받았지만 끝까지 독립을 지켜냈고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죠. 태조 왕건의 포용 정책에서 시작해 광종의 피해 개혁을 거쳐 서희와 강감찬의 외교적 군사적 승리로 국위를 드높였습니다. 무신정권이라는 혼란기를 겪었고 몽골의 침략 앞에서도 30년간 버텼으며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려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정복했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완전히 흡수되거나 사라졌지만 고려만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죠. 물론 원나라의 간섭을 받긴 했지만 고려는 끝까지 자신의 왕조 체제와 풍속을 지켰습니다. 이는 쿠빌라이가 약속한 구토 불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고려인들의 강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려가 남긴 문화유산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불교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고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지금 봐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도 고려 시대에 발명되었죠. 이런 문화적 성취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고려인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려의 멸망 원인을 보면 결국 내부의 모순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과 부정부패, 무능한 왕실, 개혁의 실패 등이 누적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결국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에게 권력을 내주게 된 것이죠. 국민왕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고 이성계와 정도전은 아예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고려의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으며 존속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려는 수없이 무너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나 위기를 극복했죠. 서희의 외교, 강감찬의 용병술, 광종의 개혁, 충렬왕의 외교적 선택 등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 모순이 한계에 달했을 때 아무리 오래된 왕조라도 새로운 시대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가 사라진 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고려의 유산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도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이 받아들인 것이었고 조선의 많은 제도들도 고려의 것을 계승했죠. 무엇보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고려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알려진 나라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고려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겁니다.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주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모습,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던 창의성, 그리고 내부 모순을 극복하지 못해 멸망했던 교훈까지 고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니까요. 오늘은 그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